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병 후보자 토론회 오늘 함께하게 된 김준호입니다. 자, 앞으로 4년간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는 4.10 총선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각 후보들의 정책과 자질을 꼼꼼히 비교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부천시 소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에서 제작 방송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 기호 6번 새로미래 장덕천 후보 이렇게 세 분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보자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저희가 토론회에 앞서서 사전에 춘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정해졌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세 분의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6번 새로미래 장덕천 후보입니다. 이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입니다.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입니다. 네, 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병 후보자 토론회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의 기조 연설에 이어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주도권 토론, 그리고 다시 사회자 공통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발언 시간에 대해서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조 연설 2분,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2분, 그리고 자유주제로 진행되는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로 총 9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사회자 공통질문에서 답변 각 2분이고요. 마무리 발언 역시 후보자마다 2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되도록 엄격히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대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론 기조 연설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앞서 고지한 대로 후보자별로 2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먼저 기호 6번 새로미래 장덕천 후보의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장을 했던 부천시병 국회의원 후보 새로미래 장덕천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요즘 정치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지자들만 열광하는 증오와 갈등의 정치가 극에 달했습니다. 거대 정당이 지지자들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상대방이 무엇을 하든 무조건 비판하고 증오합니다. 이런 정치를 하면 정당들이 정쟁만 일삼고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민생이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국민을 앞에 두고 민생을 챙기는 대화 타협의 생산적인 정치를 주장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대파를 들고 뉴스에 나오고 이재명 대표도 대파를 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물가가 천정부지로 오르고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정치인들이 뭔가 하는 양 뉴스거리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작년에도 고물가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땐 정치권이 뭘 했을까요?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안에 만회하면서 논란을 만들고 여당은 호위병 노릇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로 국회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민생이 뒷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가도 못 잡고 민생도 도외시한 정부와 양당을 모두 심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지키는 게 정치입니까? 온갖 범죄 혐의로 재판받는 이재명 대표 지키는 게 정치입니까? 그것이 민생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 민생을 앞세우라고 심판해 주십시오. 민생이 도탄에 빠졌는데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냐고 꾸짖어 주십시오. 네. 장덕천을 선택하면 민생국회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의 기조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부천시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이건태입니다. 저는 검사 출신 변호사이자 우리 동네 변호사로 1919년부터 소사에서 지역 주민들과 동고동락해 왔습니다. 저 이건태는 민생검사로 살아왔습니다. 검사 생활 중 민생법령을 기획하고 만들 때가 가장 보람있고
행복했습니다. 검찰에서 쌓은 전문성 소사 주민들께 돌려드리고자 부천 소사의 우리 동네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부천병 시민 여러분,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입니다. 경제폭망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민생 파탄은 또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고금리 부담에 허덕이며 폐업 기로에 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고통,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와 하락한 가계 실질 소득, 적자 가구 82만 급증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국민들의 어려움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대통령이 국민 목소리를 버젓이 입틀막하고 최상병 사망 사건의 핵심 피의자가 호주 대사로 출국하여 도주 대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정권 단 2년 만에 대한민국의 경제도 민주주의도 후퇴했습니다. 이 무도 무능무책임한 정권을 시민 여러분께서 준엄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오늘 토론회 시청을 통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고 부천병을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예. 자,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의 기조연설 2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소사구민과 원미구의 소사동, 역곡 1, 2동 주민 여러분, 가족과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천은 최근 정체를 넘어 퇴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 경기도 1위를 자랑했던 부천의 인구는 최근 6위로 추락했습니다. 원도심의 노후화가 심각한데 개발은 더디고 교통은 꽉 막혀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고 우리 아이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다 보니 학령 인구 유출도 심각합니다. 부천의 추락은 민주당이 국회의원과 시장을 모두 차지해온 최근 10여 년간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민주당의 무능력으로 부천은 발전의 기회를 잃었고 서민들의 삶은 더 고단해졌습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아무나 후보를 내도 당선된다는 아니란 생각으로 성범죄자와 파렴치범, 배륜사범을 변호해온 후보자를 공천했습니다. 부천 시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민주당과 그 후보를 심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저는 부천 발전의 특명을 받고 부천을 1등 도시로 만들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언론인 출신으로 30여 년간 형성해온 대통령을 포함한 광범위한 정관계 네트워크를 활용해 부천시의 수건사업인 1호선 부천 구간 재화를 빠르게 추진해 올해부터 성과를 내겠습니다. 정부와 원팀으로 부천의 수건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동료 시민들과 함께 1등 부천의 부활을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 후보자의 기조연설을 먼저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회자 공통 질문 총 4개의 질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복지, 주택 이렇게 2가지 현안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각 후보자들의 의견을 2분씩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먼저 복지 분야인데요. 인구 유출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각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심각하다는 것을 여기에 계신 후보자분들도 잘 아실 텐데요. 지난해 부천시 한 지역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부천시는 전국에서 인구 감소폭이 큰 도시로 알려졌습니다. 그 원인 중 하나로는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선거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구의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무엇인지 시급해 보이는데요. 인구 유출의 원인은 무엇이고 그 해소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후보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질문 먼저 이번 답변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예,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 부족과 주거 환경, 광역 교통망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합니다.
신곡 본동 깊은구지를 방문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할머니께서는 깊은 한숨을 쉬시며 여기는 언제까지 깊은구지여야 합니까? 여기서 더 이상 살기 싫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이 얼마나 시급한지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천병 대부분의 지역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 이건태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첫째, 광역교통 문제 해결하겠습니다. 광역교통 문제 해결은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것이고 일자리 문제도 해결해낼 것입니다. 여러 기업들에게 우리 지역으로의 유치를 타진해 봤지만 다들 한 목소리로 교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제2경인선 옥길 범박 경유를 반드시 이뤄내 트리플 역세권을 만들어내고 광역버스 확충을 통해 서울 도심 접근성을 개선해낸다면 인구 유출을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온도심 재정비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중장기적으로는 역시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도시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시작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도 발표했지만 ICT 전문 기업을 유치해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창출하는 새로운 도시의 성장 전략을 만들어 낼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5초 앞서서 마무리 발언까지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인구 유출의 원인과 해결책,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부천시의 인구 유출 현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에 이렇게 66만여 명으로 경기도 1위를 하던 부천시는 최근에 77만여 명으로 경기도에서 6위로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 인구 유출이 심각해졌을까요? 가장 큰 문제는 일자리 부족입니다. 우리 부천에서 대부분 잠을 자고 서울로 또는 인천으로 가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인구 유출 현상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주거와 교육의 환경입니다. 주거는 우리 부천의 경우에 아파트 비율이 48%에 불과합니다. 특히 저희 선거구의 소사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더 낮습니다. 다른 도시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 비율이 이런 도시 같은 경우는 60, 70%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빌라, 단독주택,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그런 주택들이 노후화가 빨리 시작됩니다. 그런데 재건축, 재개발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전체 부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부천에 산단을 좀 더 조성하고 그리고 여러 바깥의 일자리를 늘리고 또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여러 부천 내에서도 밝은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한다면은 부천의 인구는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끝으로 새로미래 장덕천 후보자에게 인구 유출의 원인과 해결책 2분 동안 들어보겠습니다. 네, 주변에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근 도시의 인구가 유출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부천시 그 주거 노후화도 인구 유출의 원인이었는데요. 제가 시장이 되기 전부터 이런 인구 유출뿐만 아니라 인근에 서운 산단이 생기면서 기업도 유출이 심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 되자마자 국토부에 요청해서 대장동 신도시 유치하고 그곳에 추진 중이던 대장동 산단도 지금 착착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장할 때도 SK R&D 클러스터가 그곳에 들어오겠다 협약을 체결한 상태였고요. 온세미 콘덕터도 1조 4천억을 이미 투자를 했고 앞으로
3조원까지 투자하기로 그렇게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은 기업들, 아까 두 후보님 말씀대로 일자리가 줄어서 인구가 줄었던 문제, 그다음에 주거 환경도 신도시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어느 정도 나아지겠고, 원도심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거 환경이 더 좋아지고요. 광역교통망도 우리 옥길 범박 지역에 전철 2개역, 옥길역 범박역 2개역을 만들면 그쪽에도 아마 산업 기능이 지식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입지가 좋아져서 산업 기능이 좀 강화될 요소가 생기는 거고요. 이쪽 송내나 이쪽 권역에도 이제 뭐 소사 권역이 대규모 제조업 시설이 들어올 땅도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부천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컨텐츠 산업이나 우리 부천시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데이터 또 AI 관련 산업들을 소사 쪽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할 계획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공통질문 첫 번째, 복지 분야에서 인구 유출의 해결책 세 분의 후보자의 의견 들어봤고요. 두 번째 공통질문은 주택과 관련된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도심 지역 주거 활성화 방안입니다. 부천시 소사구의 원도심 지역은 옥길동 주변과 비교해 낙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령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소규모 주택질이 즐비하다 보니 부천시에서도 올해 원도심 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는데요. 부천시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주택 정비 사업 현황을 살펴봤더니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소규모 재건축 등 4개 분야가 약 170개고 이 중 약 75개의 사업 정수가 우리 선거구 내에 있습니다. 상당히 큰 비중인데요. 그만큼 우리 선거구가 안고 있는 원도심과 신도심 지역의 불균형 해소가 중요한 현안이 돼가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지역의 주거 환경 활성화 방안에 대해 어떠한 보관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공통 질문은 답변 먼저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부천만큼 원도심과 신도심의 불균형, 차이가 많은 도시도 없을 겁니다. 부천에 약 32만 개의 주택이 있는데요. 이 중에 30년 이상 주택이 무려 7만 8천여 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소사구가 원도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앵커께서도 방금 지적해 주셨듯이 무려 170여 개 전체 지금 현재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중에 절반가량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지금 현재 재개발과 재건축이 모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 그러느냐? 사업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현재 재건축을 하려도 용적률 230% 겨우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부천을 새로운 면모로 발전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초에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앞으로 부천시는 이런 특별법을 잘 활용해서 구도심을 새롭게 발전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체 구도심에 여러 가지 시설들을 확충을 해야 됩니다. 구도심은 신도심과 달리 문화시설도 없고 공원도 없고 이런 것들이 엄청 모자랍니다. 새로 재개발하면서 이런 걸 확충하고 특히 경인선을 지화하면서 여러 관련 공원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확충해야 할 것입니다. 예. 자, 원도심 지역주거 활성화 방안, 이번에는 새로운 미래 장덕천 후보의 답변 2분 듣겠습니다. 네, 원도심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노주택과 도로 그리고 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됐다가 해제되면서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고 재건축, 재개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건축 이 추진위원들이 공통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투입 비용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건축비가 많이 올라서 분담금도 늘어났습니다.
이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하정대 후보도 말씀하셨지만 용적률 상향입니다. 용적률 상향한다고 그분들한테 특혜를 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건축비가 너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3년, 4년 전에 400만 원대 하던 게 지금 700만 원대까지 올랐는데요. 제가 최근에도 재건축 관련 조합 임원들을 자주 뵙고 있는데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그래서 용적률 상향을 해드리고 필요한 부분은 또 그 자체 조합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그 인근의 원도심, 재개발 재건축 되지 않는 원도심을 위한 주차장이라든가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거를 기부 체납 받아서 개발되는 후 개발되는 대로 그 다음에 인근 원도심은 원도심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만들어 가겠고요. 이미 저희가 시장일 때 대규모 소사역 남북 측에 250개 정도의 주차장을 각각 기부 체납 받는 것으로 해서 그 주변에 그 원도심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요.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점점 많아지면 원도심 주거 환경이 훨씬 좋아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이 지금 단체장의 그 권한인데요. 입법적으로 필요한 부분 좀 보완하고 사업 기간 단축할 수 있는 것도 입법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예.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의 답변도 2분 들어보겠습니다. 예, 부천병 원도심은 길은 좁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또 기반 시설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제가 가로주택 정비조합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개발 의지가 이 간담회를 통해서 얼마나 큰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124개로 서울특별시 전체 조합의 무려 2배 규모이고 주민의 우리 소사구 기준으로 봤을 때 소사구 주민의 17%가 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도로 확장, 또 전선 지중화, 직통 하수 분류관 사업 모두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들은 일부의 일부만을 개선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원도심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연접, 인접 지역일 경우에 전체 면적의 20% 이하이면서 50만 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서 우리 부천병 원도심의 상당한 부분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사실 1기, 2기 신도시는 재개발하는데 그보다 더 노후된 원도심을 배제한다는 것은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헌법상 국가의 의무입니다. 저는 반드시 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우리 부천병 원도심이 포함되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만약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포함되지 못한다면 노후원도심 지원특별법을 발의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원도심 주거지역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아울러 부강로 등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도로 부지를 기부 체납받는 등 충분한 공공기여를 받고 그 대신에 준주거 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 등을 확보해 줬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회자가 준비한 공통질문, 복지와 주택 이렇게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 모두 소화를 했습니다. 이어질 순서는 오늘 토론의 단연백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 주도권 토론은 제가 진행을 하지 않고 후보자 각 세 분이 9분씩의 시간을 가지고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유롭게 토론해 주시면 되겠는데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질문도 1분, 답변도 1분 내외로 되도록 마무리해 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도권을 가지신 후보가 적어도 한 명의 후보에게 1개 이상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답변 시간 역시 1분을 보장해 주시고요. 다만 1분이 지난 후에는 그 답변에 제재 나서고 다음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규칙을 심하게 어기실 경우에는 제가 나서서 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과 상대방 답변을 포함해서 총 9분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품격 있는 토론을 기대하면서 첫 번째 주도권 9분은 기호 6번 새로미래 장덕천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시작해 주십시오. 네. 먼저 하정대 후보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아마 하정대 후보님은 총선 한 달 정도 남기고 전략 공천을 받으셔서 지역의 그 현안이나 이런 데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마 본인도 느끼실 텐데요. 그러면 지역 현안들의 선후 경쟁 문제가 판단이 좀 안 되거든요. 뭘 먼저 하고 뭘 중점적으로 할 것인지. 그래서 지금 현안과 관련된 공약들을 꽤 내셨을 텐데 공약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공약을 만든 네, 과정을 네, 네. 말합니까? 지역 현안과 제가 관련된. 지금 먼저 공약을 만든 과정을 답하기 전에 제가 이제 늦게 왔기 때문에 현안에 좀 잘 모를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답변만 제가 우리 해주셔야 장덕천 제가 후보님께서 그렇게 지금까지 발언한 걸 보면 저보다 과연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좀 의문이 듭니다. 공약 어떻게 마셨는지 답변 좀 제가 해주셨으면 그 좋겠어요. 부분은요, 저희의 전체 당원 그리고 그 전에 후보를 했던 분들 그리고 주민들과 함께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의 공약 가장 우선적인 군함부터 만들었고요. 제가 지금 당원과 협의해서 만드셨다 이런 예, 답변으로 그리고 알아듣겠죠. 아니 주민들하고 같이요. 이어서 그러면 하나 공약 관련해서 지금 하동대 후보님 보니까 송내동 쪽에 남부천 세무서를 구 소사경찰서 부지로 유치하겠다 네. 이런 현수막을 걸었어요. 이게 뭐 새로 남부천 세무서를 그쪽에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인가요? 아니요. 그게 이제 그 남부천 세무서가 지금 그 옮겨가는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오랫동안 그 수건 사업이었는데 네. 지금까지도 계속적으로 10여 년간 여러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공약을 하고도 네. 되지 않았다. 남부천 세무서가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이전 한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소사경찰서 이전 부지 활용의 문제고요. 남부천 세무서는 제가 시장하는 시기에 그러니까 거의 임기 끝날 때 가까이 돼서 만들어졌거든요. 예. 그럼 그거를 다시 송내동으로 옮기겠다는 말씀이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그럼요. 그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옮겨진 부지를 말씀하는 겁니다. 예. 남부천 세무서 옮겨진 부지요? 아니, 옮겨지고 난 다음에 부지를. 그러니까 어느 부지가 옮겨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래서 걱정스러운 거거든요. 예. 지금 뭐가 옮겨져서 어떤 부지를 무엇으로 활용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남부천 세무서가 네. 새로 만들어졌습니까? 그랬는데요. 그죠? 그 옮겨진 부지에. 그러니까 옮겨진 부지가 빈 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빈 부지, 그렇죠. 뭐가 비어 있는 겁니까 지금? 예? 뭐가 비어 있는 겁니까? 거기 그 남부천 세무서 원래 있었던 자리. 자리? 예. 남부천 그거를 세무서가 어떻게 없다가 새로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공약이 뭔지 잘 모르시잖아요. 조금 전에는 뭐 저보다 잘한다고 하셨는데 소사경찰서가 옥길동으로 이사를 갔고요. 네. 그 소사경찰서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공약하신 게 남부천 세무서를 여기다 유치하겠다는 거거든요. 제가 공약에 대한 이해가 후보님 공약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데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겁니다. 누가 될지 모르잖아요, 사실. 제가 혼자 네.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네. 여러 사람과 같이 거기까지 상의를 하시죠. 하고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제가 질문 여기서 더 합니다. 지금 다른 공약으로. 뭐 하나 지역 공약. 딱 그러니까 하나를 뭐를 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게 아니지 여기까지 않습니까? 하시고요. 21대 국회가 이제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제가 비판을 했고 아마 국민들도 같은 판단을 하실 텐데 그 국회가 그렇게 왜곡되게 운영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뭐 다른 이유도 있어. 민주당과 관련된 이유도 있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었어요. 근데 지금 아직 그게 해소가 안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가 조작 혐의도 있고 그다음에 뭐 디올백에 대한 또 혐의도 있고 이런데 다시 아마 총선 이후에 특검법이 발의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 후보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찬성하시겠어요? 반대?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짧게 좀 해주십시오. 그 김건희 특검법 있지 않습니까? 관련 여러 가지 뭐 주가 조작이라든가 뭐 있지 않습니까? 이미 문재인 정부에서 모두 수사했던 사안입니다. 그 지금 당시에 정권 바뀌고도 기소할지 말지도 결정이 안 돼서 지금까지 사건이 종결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 직접 소환 조사도 못했지 않습니까? 못한 그런데 건지 지금 안 한 건지 뭐가 알 수 특검법을 없고요.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그래서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반대하시겠다는 뜻이네요. 그러면 의원님, 이미 후보님은 특검법을 발의할 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우리 이건태 후보님께도 질문을 드려야 돼서 그 지금 이제 국회가 꼬이게 된 게 제 생각에는 그 아까 김건희 특검법하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게 컸어요. 그래서 민생이 좀 뒤로 물러났는데 뭐 민생에 대해서 논의 안 한 건 아닙니다. 근데 주된 국회의 힘들이 이런 정쟁에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더 어려워졌는데요.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람들, 김용, 김인섭, 안부수 줄줄이 유죄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증거나 증인들이 동일해서 이재명 대표도 제가 볼 때 유죄 가능성이 되게 큰데, 그리고 얼마 전 그 기사를 보니까 대북 송금 사건 또 수사가 뭐 좀 더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던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다. 아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비슷한 질문이에요. 그러면 그 영장 청구되면 또 방탄국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체포영장 그 청구에 대해서 찬성을 하시겠습니까? 그 안건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아니 뭐 현재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보다 대답을 드리고 예, 있습니다. 답변 시간 1분 보장해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검찰을 어떻게 보느냐, 여기 이 근본적인 시각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저는 현재의 검찰을 검찰,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로 규정하고, 이 정치검찰의 수사 및 기소는 믿을 수 없고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지 않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그 질문을 하신 우리 장덕전 후보께서는 현재 검찰을 공정한 검찰로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그 기반하에서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하고 워낙 견해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정한 답변을 하기가 곤란한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개개의 거기까지 듣고요. 현재 검찰이 불공정하기 때문에 뭐 청구되면 아마 부결하겠다는 말씀 같은데, 제가 그래서 사전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김용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완전 같은 증인의 유사한 사안으로 해서 지금 물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지만 대장동 부패고리다 이렇게 판결 이후에까지 나와요. 그게 뭐 검찰이 무조건 못 믿을 거다 이런 얘기는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어서 그래서 아니 비슷한 질문을 하나 더 드릴게요. 요거까지 포함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그냥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 독재 뭐 끝장내겠다 이런 그 예선 과정부터 본선에까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제가 볼 때 검찰 독재 프레임은 이재명 대표 방탄하려고 만든 민주당의 프레임이에요. 네?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들 생각해 보세요. 검찰 수사 줄었잖아요. 수사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다음 국회에서 또 검찰 수사 갖고 민생 내팽개치고 또 싸우겠다 이런 뜻인가요? 자, 검찰 독재,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은 현재 윤석열 정권과 검찰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더 이상의 검찰권 남용을 행사하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검찰이 검찰권을 남용해서 수사하고 기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국회가 그걸 방어하지 않으면 그건 직무유기고 야당으로서의 의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네. 제가 그럼 뭐 마무리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뭐 압수수색 370번 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다 했는데, 지금 그 김인섭 씨 백현동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김용 그 안에 들어갈 겁니다. 아마 이미 그 유죄 판결을 받았죠. 구속돼 있고 증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국민을 속이면 안 되고요. 이재명 대표도 지금 관련 증거들, 유죄 사건 나온 증거들이 거의 그대로 쓰일 거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처지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당하게 법원 판결을 받고 정치를 이렇게 민생을 외면하도록 꼬이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저는 그런 양당이 김건희 특검법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두 당이 그런 거는 다 합의해서 양쪽 다 뭐 체포 동의안 들어오면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오면 네. 통과시켜서 좀 대화와 타협을 할 수 있고 민생을 챙기는 그런 국회를 바라고 있습니다. 두 후보님도 모르겠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예. 주도권 토론 9분을 모두 사용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주도권을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에게 드리겠습니다. 9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장덕천 후보가 물었던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장덕천 후보님도 변호사입니다. 김인섭 사건과 김용 사건은 이재명 대표하고 관련이 없는 사건입니다. 설사 비슷한 사건에 관여돼 있더라도 각각 관여 정도나 증거나 법리가 다 다릅니다. 변호사로서 엄격히 말씀드리지만 이 김인섭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해서, 김용이 1심에서 유죄 나왔다고 해서 그게 이재명 대표가 유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록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대단히 심각한 억측이고 정치 공석이고 선거용 네거티브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이 왜 기각됐습니까? 백현동 사건과 대북 송금 사건이 주 범죄 사실이었는데 법원이 평가를 해서 증거 부족, 법리 부족으로 해서 기각한 겁니다. 거기에 기반해서 생각을 하셔야지 김인섭이 예. 유죄 났으니까 김용희 유죄 났으니까 이재명도 유죄가 될 거다. 자, 이제 대단히 여타 후보에게 욕심입니다. 질문을 예.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1분을 쓰셨습니다. 하종대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차트는 신곡 본동을 중심으로 부천역 남쪽을 찍은 사진입니다. 이게 뭐냐면 건축물 연령 지도입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건축물들이 전부 30년 이상이 된 연령의 건축물들입니다. 하종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시범지구를 지정을 해서 용적률을 5%로 상향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하신 시범지구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새로 통과된 특별법에 따르면은 1기 신도시는 현재 용적률 그러니까 이렇게 시범지구의 법적 답변을 근거 보장해 주시고 일단 제 질문해 설명을 주십시오. 좀 들어주시죠. 예. 1기 신도시의 현재 용적률에서 150%를 가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미 법에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그 부처에서 국토교통부죠. 거기에서 관련 시행령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범지구의 법적 근거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게 이해를 그리고 하겠습니다. 시행령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조금씩, 제가 주도권 토론하는 거니까 이제 법적 근거는 들었고요. 그런데 그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보면 시범지구라는 용어는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하종대 후보는 선도지구를 시범지구로 맞습니다. 예.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도지구를 시범지구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선도지구를 시범지구로 착각해서 시민들한테 플랜카드를 걸어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 제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먼저 2종 일반 주거지역을 현행 부천시 조례 230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250으로 준주거지역을 400에서 500으로 상향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부광로나 범안로 화우로 확장을 위해서는 도로 부지가 확보돼야 되는데 이걸 기부 체납으로 받고 충분한 공공기여를 받은 다음에 대신에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업성을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후보님 질문을 지금 예, 해주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시행령에 지금 그 연계 인계지역은 20% 50만 제곱미터까지밖에 포함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을 개정해서 이걸 포함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종대 후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기본적인 전체 틀에서는요. 저는 이건태 후보나 장덕천 후보나 천합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부천시의 가장 핵심 현안이거든요. 자, 이제 그리고 동의를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예. 그럼 이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좀 더 하셔도 됩니다. 답변을 좀 해드려도 예. 되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부천시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국토교통부 심지어 이번에 특별법도 정부가 나서서 해야 되기 때문에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는 예. 여당 후보만이 알겠습니다. 가능한 겁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짚어드렸듯이 현재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우리 부천병, 소사, 역곡의 온도심들은 그 연계한 지역의 전체 면적의 20%까지밖에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하용도 후보가 이 법의 그 허점을 약점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저는 대단히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하정도 의원께 계속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이 차트는 우리 옥길 범박 지역의 광역교통에 관한 지도인데 여기 보시면 광역버스 정류장과 옥길 범박과의 거리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빨간색이 이 옥길동인데 옥길 범박 지역인데 3km 이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은 접근성 등급한데
광역교통망과 옥길동이 또는 범박동이 얼마나 접근성이 뛰어나냐를 표시하는 건데 빨간색이 D등급을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 D등급은 산악지역하고 동일한 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옥길 범박이 광역교통망이라는 점에서 보면 거의 섬과 같은 상황에 있습니다. 질문 주십시오. 하정대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먼저 하나 더 보이게 됐습니다. 이것은 우리 부천을 지하는 광역버스 노선입니다. 세 보면 11개 노선인데 이 11개 노선이 옥길 범박 지역은 전혀 지나가지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정도 후보님, 예. 광역버스 노선은 어느 기관에서 결정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 국토교통부와 각 시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죠. 광역 버스 노선은 국토부 산하의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이른바 대광위에서 합니다. 그걸 좀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 이건태 후보님은 지금 2분 남긴 상황에서 장덕천 후보에게 아직 질문 안 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대강위에서 우리 부천시가 신청한 이 광역버스 노선이 계속 탈락했는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려요. 야당이 그거 한다고 아무리 해도 쉽지 않습니다.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탈락인지 이유를 아십니까? 제가 지금 그 전에 탈락한 거는 이유는 제가 모르고 설명해 주시고 모른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자, 설명해 모른다고 주시면 했으니까 되고요. 됐습니다. 예. 자, 이제 장덕천 후보에게 질문해 주셔야 됩니다. 장덕천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020년 우리 코로나 위기가 왔을 때 경기도에서 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장덕천 후보께서는 그걸 반대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반대한 이유가 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을 반대한 건 아니고요. 온 국민을 똑같이 주자는데 반대를 했고 그 재난지원금 지급된 이후에 경기도 연구원 그다음에 KDI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제 말이 완벽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한 효과가 알겠습니다. 거의 없고요. 알겠습니다. 경기도가 거짓으로 성과를 발표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10만 원 반대한 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아니라 어려운데 더 주자. 여전히 같은 입장이십니다. 네, 같은. 예. 경제적 효과가 다른데요. 한번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장덕천 후보의 선관위에 등록된 주소지가 네. 경기도 부천시 옥미구 장말로로 되어 있는데 이 주소지는 저희 부천병 지역에 속하지 않죠. 속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지금 재수하고 있어서 학원 다니는데 됐습니다. 저만 아버님이 계신 신곡동으로 옮겨가면 또 뭐 가장 전입이다 이런 문제 생길까봐 자, 아예 이제 지금 주소지에 살고 하정도 있습니다. 후보에게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질문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없습니다.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20초 마무리하겠습니다. 남았습니다. 예. 광역버스가 탈락한 이유가 결국 수요 예측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는 저는 이제 광역버스를 반드시 확충하고 또 제2경인선 옥길 범박역을 반드시 예. 자, 이렇게 해서 9분의 시간을 이건태 후보가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에게 주도권 토론 마지막 9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이건태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건태 후보님은 평소 성범죄자에서 성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검사 때 주장해 오셨죠? 질문하십시오. 우리 예 아니오로 답변하십시오. 예. 아니 끝까지 질문하십시오. 아니 끝까지 듣고 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1번은 끝났습니다. 아니, 끝까지 듣고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제 질문 여기까지만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해 주십시오. 성범죄자는 검찰이 엄하게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또 주장을 검찰 때 해오셨죠?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를 하면서는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위력에 의한 상습적 성추행범. 이거는 그 의사가 자기 직원을 장기간에 걸쳐 성추행한 겁니다. 또 장기간 성매매 알선 사범, 또 여성의 신체를 수백여 차례에 걸쳐서 몰래 촬영해서 음란 사이트에 올린 사건,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그리고 엽기적인 사회교규제 행각, 폐륜 사범, 이런 사람들을 줄줄이 변론을 해왔는데 검찰에서 했을 때하고 서로 다른 기준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천병 시민 여러분, 이 하종대 후보의 질문은 명백히 선거용 네거티브고 선거용 정치 공세입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상의 기본권이고 변호사 윤리 장전인데도 의뢰인이 사회적 비난을 받는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은 저의 지인이나 또 우리 소사구 주민의 부탁을 받고 제가 선임한 사건들이고 또 대부분이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재판부에 용서를 구한 사건들입니다. 또 일부는 피해자하고 합의까지 된 사안들입니다. 이런 사안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하는 것은 이 정책 선거를 해야 되는 이 귀중한 시간에 네거티브 선거, 이런 정치 공세 선거를 하고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하종도 후보가 저 주장을 하시려면 지금 국힘당 공천을 받고 나선 모든 변호사들의 수입 내역을 제시하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건태 후보님, 이게 그냥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가 수임을 거절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이 이건태 후보가 정치에 입문한 2016년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변호인은 돈 많이 주면 수임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수임해달라고 하면 또 수임하면 됩니다. 그러나 정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이 사회를 밝고 맑게 하겠다고 정치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사구 주민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주민을 대표하겠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질문으로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론 과정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300여 차례 몰카를 한 분한테는 거기 찍은 발은 성적인 욕구를 불러일으키는 신체 부위가 아니다 라면서 무죄를 주장하셨죠. 지금도 똑같이 생각하십니까? 자,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치주의의 기본은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또 형벌은 죄형 법정주의에 의해서 운영하라는 겁니다. 죄형 법정주의의 기본이 변호인 제도입니다. 누구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살인사건, 강도사건, 절도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도 되고 성추행 사건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말아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국힘당의 후보인 하종대 후보가 법치주의를 그럼 부정하는 것입니까?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제 얘기를 충분히 알아들으면서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변호인의 조력을 겁니까? 받을 권리를 부정하는 제가 다시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곧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의 근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러면은 정치를 하면서 낮에는 가서 법정에서 이 성추행범, 성범죄자들, 폐륜사범을 옹호하고 다시 또 오전에 그랬으면 오후에는 또 만약에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에 가가지고 다시 그 사람들을 강력 처벌한다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중 기준을 적용하시겠습니까? 변호인이 헌법과 변호사법과 형사소송법에 의해서 변호인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의사가 사람을 가려가면서 치료해서는 안 되듯이 변호인도 그런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들은 알겠습니다. 우리 소사구 주민들이 저한테 부탁한 사건도 들어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제가 질문해도 우리 동네 똑같은 얘기를 변호사로서 하니까. 활동했기 때문에 그 주민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선임한 것이고 제가 많은 사건에 많은 돈을 받고 수임한 것도 아닙니다. 이건 명백한 정치 공세이고 네거티브입니다. 네. 지금 하종대 후보는 장덕천 후보에게 질문 안 하신 상황에서 알고 20초가 남았습니다. 예. 제가 어떻게 질문해도 똑같은 답변만 하시니까 제가 장덕천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장덕천 후보도 똑같이 변호사시고 또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바로 이건태 후보와 같은 이런 사건들을 그동안 수임했습니까? 저런 사건은 아니고요. 저도 뭐 성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저도 이건태 후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변호사 사무실 좀 물어봤더니 제가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4건이 있었다고 하고 마지막 사건이 2016년도인데 제 사건은 이건태 후보 사건하고는 좀 다릅니다. 정치하려면 좀 관리를 해야 되고 뭐 헌법까지 들먹이실 건 아니고 좀
시민들한테 좀 미안하다는 말은 해야 되지 않을 사건인가 봐요. 저 그렇죠. 변론 내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적어도 이렇게 같은 성범죄자를 할 때도 장기적으로 이렇게 미성년자 성추행, 유력에 의한 성추행 가려야죠. 폐륜사범, 파렴치범 이런 그리고 사람까지 뭐 변호사가 성범죄자가 와서 변론을 해야 된다고 100% 다 변론해야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의무가 있는 건 아니지 수임료에 않습니까? 따라 뭐 달라질 수도 있고 예. 네. 이거를 정치를 하겠다면서도 이렇게 계속하겠다고 하면은 아쉽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의 대응이 예. 그냥 깔끔하게 뭐 좀 정치하면서 관리 잘못했다 이렇게 인정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이건태 질문한 다음에 답변 좀 해주세요. 자, 2분 남았습니다. 이건태 마지막 질문 후보가 드릴 것 이거에 같습니다.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과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자, 장덕천 후보까지 나서 저런 말씀하시니까 장덕천 후보님도 변호사인데 아무리 이 경쟁을 하는 선거를 앞두고 경쟁하는 이 마당이지만 이 하정도 후보의 정치 공세, 네거티브 공세에 대해서 장덕천 후보까지 가세한 걸 보니까 과연 장덕천 후보가 하정동 후보하고 한편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듭니다. 정말 너무 모욕적인 그건 말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이게 네거티브도 사실입니다, 사실. 그 민주당에서 비슷한 사건으로 후보 사퇴했잖아요. 조수진 변호사라고 왜 그렇습니다. 사퇴했습니까? 그 사람은 변론권이 없었습니까? 장덕천 후보는 질문하실 수는 없습니다. 예, 제가 지금 바로 장덕천 후보께서 얘기한 내용을 여기에 써 있고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장덕천 후보님께 또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덕천 후보께서 시장 시절에 지금 37개 동을 10개 동으로 광역동으로 바꾸신 적이 있죠. 네네네. 근데 다시 또 돌아왔단 말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려 600여 원의 돈이 낭비가 됐습니다. 네. 지금 부천은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진짜 주차장을 질문을 주시죠. 확보했더라면 30초 남았습니다.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낭비를 저는 그 했습니까? 일반동 전환이 좀 아쉽고요. 광역동이나 일반동이나 장단점이 다 있고 민원 처리되는 것. 지금 예를 들어서 과거 광역동에서 처리되는 게 지금 구청에서 처리됩니다. 그러면 더 멀어진 거죠. 시민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데이터를 뽑아보면 훨씬 더 편한 게 광역동입니다. 이런 점들 데이터를 가지고 좀 평가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오정구 같은 경우는 차를 두 예. 번이나 갈아타야 예. 자, 주도권 토론 이렇게 해서 세 분의 후보 9분씩 시간을 드렸습니다. 뭐 아쉬운 답변의 기회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2분 정도 마무리 발언 시간이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쉬운 점이 있으신 분들은 이 시간을 조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유주제에 대한 주도권 토론을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사회자 공통 질문으로 또 이어가도록 할 텐데요. 앞서 저희가 이제 2개 현안에 대한 질문을 먼저 드렸었고 이제 2개가 남아 있습니다. 경제, 산업과 주차와 관련된 질문을 각각 준비했습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답변 역시 2분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부천시는 2024년 1월에 첨단도시라는 꿈을 품고 대장 제1, 제2 도시첨단산업단지를 각각 승인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해 직장과 주거 등 다양한 인프라를 갖춘 첨단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부천시가 야심차게 준비한 계획일 텐데요. 우리 선거구도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면 좋겠죠. 지역 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두 단지와 연계한 정책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통 질문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의 답변부터 2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장산업단지는 대장 공공주택지구 안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말합니다. 전체 344만 평방미터, 대략 104만 평 중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와 자족기업 용지가 74만 평방미터입니다. 지난해 4월 경기도, 부천시, LH, 부천도시공사가 SK와 입주협약을 체결했지만 앞으로 SK의 7개사가 입주하고 친환경 에너지 R&D 연구단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국회의원과 부천시, 경기도가 함께 최종 입주까지 온 팀으로 힘을 합쳐야 합니다. 제가 당선되면 민주당 시장, 민주당 도지사와 함께 대장 첨단 산업도시 조성을 반드시 이뤄낼 것입니다. 부천 내에서 개발되지 않은 마지막 남은 기회 땅으로 불리는 대장 신도시에 부천의 미래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대장 신도시에 입주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를 저희 부천병에 유치하는 등 부천 옥길의 지식산업센터까지 연결되는 첨단산업의 밸류체인을 추진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상동 영산문학산업단지, 대장 신도시와 옥길 지식산업센터까지 4개의 거점을 연결해 부천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 것입니다. 옥길 지식산업센터에는 스마트시티 전문기업을 유치해 ICT 기술을 활용한 도시 안전, 환경, 보건, 생활 등의 접목에 나갈 것이고, 더 나아가 온도심 재정비에 해당 기술을 시범적으로 적용해 스마트시티의 테스트베드로서 기능도 수행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주안점은 새로운 첨단 산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도시의 미래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부천병 지역의 발전의 기회를 대장 산업단지 조성에서 찾겠습니다. 네, 대장 산업단지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의 답변 듣겠습니다. 네. 부천은 다른 어느 도시보다도 기업이 적습니다. 지금 현재 부천의 기업이요, 약 13,000여 개가 있는데 직원 100명 이상은 28개에 불과합니다. 90% 이상의 기업이 10인 이하의 영세 기업입니다. 그래서 부천은 산단을 대규모로 조성해야 되는데 현재 갖고 있는 산단은 오정에 약 30만 제곱미터 정도의 산단입니다.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장 지역의 산단의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산단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 지역의 부가가치를 엄청나게 생산합니다. 오산 같은 경우에 가장 1, 2단지 조성을 했는데요, 최근 10여 년간 그 지역의 GDP가 2배가량 올랐습니다. 우리 대장동 산업단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아쉬운 점은 여기에 무려 28개 종의 다양한 그런 업종의 기업들이 유치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은 첨단 제도업과 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면 그 비율은 매우 낮습니다. 다른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일반 제조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래 목적대로 확실하게 이런 산업들이 잘 들어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일자리가 창출되더라도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근무하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 환경, 공원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심의 자족 기능을 하는 네. 시설들을 함께 만들어서 이것이 실질적인 예. 부천의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예,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어서 새로운 미래 장덕천 후보의 세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듣겠습니다. 네, 대장동 산업단지는 제가 시장되고 나서 국토부 6개월 쫓아다니면서 신도시 유치와 더불어서 얻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전철도 대장동까지 연결이 됐고요. 그렇게 돼서 SK R&D 클러스터가 들어오는데 마곡지구의 아마 성공 사례 못지않은 그런 성공 사례를 낳을 것 같고요. 아까 이건태 후보께서 협력업체들을 부천 병 지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협력업체는 대장동에 가까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사실은 대장동과 부천시 병이 연계해서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러기는 제가 볼 때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쪽 산업들의 특정이 있어서 차라리 우리 상동 영상문화단지의 컨텐츠 산업 앞으로 아마 더 보강될 텐데 그쪽 산업과 연계를 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에 지금 데이터 센터 이것도 제가 아마 그 당시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고 데이터 기업들을 좀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었었는데요. 그런 연관 기업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제조업의 첨단 산업들을 우리 부천시 병 지역으로 유치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제가 시장으로서 기업들 유치하고 투자하게 한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들을 살려서 지금 대장동 성공 사례처럼 여긴 규모는 작겠지만 그런 사례들을 좀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이 국토부가 처음에 반대했던 대장동 신도시 산업단지를 정말 여러 차례 저 실무진 사무관까지 계속 만나면서 설득해냈습니다. 이런
노력과 경험으로 부천시 병의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세 번째 답변까지 들어봤고 이제 준비한 하나의 공통질문이 또 남아 있습니다. 주차난 해소와 관련된 내용인데 부천시병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고민일 겁니다.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가 안고 있는 현안 중 하나가 열악한 주차 환경인 것을 여기 계신 후보자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올해 부천시의 시정 계획을 살펴보면 소사구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천시의 공영주차장 확충 계획에 심곡 본동 어울림 복합센터 1개소만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선거구는 다른 지역보다 개발이 안 된 원도심 지역의 주차난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선거구가 품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 이에 대한 보관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공통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은 국민의힘 하정대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부천시의 주차난은 정말 심각합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해 왔는데요. 지금 자동차가 31만 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은 34만여 면입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차량의 2배 정도는 주차를 확보해야만 원활하다고 충분한 주차 공간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3배 정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 소사구 지역에 빌라라든지 단독주택이 많아서 더욱더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 특히 우리 부천시 가장 큰 문제점은 공영주차장이 7.6%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대부분은 그냥 민간인들이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을 그냥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확보하는 게 가장 급선무인데 주차장을 그냥 이면도로에 줄만 긋고 만들기만 하더라도 한 면을 만드는데 500만 원 가까이 듭니다. 공원의 지하를 파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1억 가까이 들기도 합니다. 주차장을 그렇게 확보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지금 여러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또 이미 부천시가 좀 시작을 했지만 지지부진한 아파트 주차장을 낮에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최대한 해보고, 그리고 사실은 네. 시작했지만 학교 운동장 같은 경우도 아주 지금 현재 잘 안 되는데 예. 같이 협력해서 하고 거기까지 우선 지하와 듣도록 하겠습니다.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자, 새로운 미래 장덕천 후보의 답변 이어가겠습니다. 2분입니다. 네, 원도심 주차난 해결의 가장 좋은 방법은 제가 시장할 때 부천시에서 아마 좋은 모델을 만들어 놨습니다.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 한 블럭 할 때 시에서 지하 한 층을, 그러니까 땅을 사지 않고 주차장 공사만 해서 거기서 나온 주차 수익은 그 주민들한테 돌려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몇 개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함께 했었는데 시뮬레이션 해보면 주변에 8개 블럭 주차난을 다 해소하고 골목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보행로 따로 만들고 일방 통행으로 만들면, 그리고 그런 주택 중심지가 주차난이 제일 심한데 그곳에는 주차장을 공용처럼 함부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 반발이 심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만들면 정말 좋은 해결책이 될 것 같고요. 비용도 절반밖에 안 듭니다. 땅을 안 사서 돼서. 두 번째가 이제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진 곳에 그 인근에 원도심을 위한 주차장을 기부 체납 받아서 원도심 도로도 뭐 폭도 넓어지고 원도심도 주거 환경이 좋아지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하정대 후보님께서 살짝 언급하셨는데 사실 원도심 그 빽빽한 곳에 가장 넓은 땅이 학교 운동장입니다. 근데 그곳은 학부모님들이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반대가 무척 심하고요. 부천시에서도 몇 곳을 추진했었는데 학부모님 설득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게 되면 시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을 테고요. 저도 국회의원이 되면 그런 부분에 좀 노력하겠고, 공원 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정대 후보님이 뭐 공원 지하에 만들면 주차장 조성비용이 1억이라 그랬는데 공원 지하가 아니더라도 1억 정도 듭니다. 공사비가 더 들긴 하는데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장기적인 수급 계획을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다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장하면서 주차장 수급률이 96%에서 106%까지 높였습니다. 주차장 시장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해결 방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의 답변도 마저 듣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주차난 해소는 단 한 가지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예산과 부지 문제 등으로 쉽지만이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추진 중인 역공역 북부 공영지하주차장 조성사업, 부천역 남부광장 공영주차장 확충 사업, 신곡본동 오울림 복합센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책임지고 수행하겠습니다. 동시에 경기도 짜투리탕 주차장, 또 노후주택 매입을 통한 지평식 주차장 조성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하고 현재 7개 학교와 운동장 주차장을 개방하고 부천시가 관리하는 등 지원하는 학교 시설 개방 실무 협약 이걸 확대해서 거주자 우선 주차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시설 개방은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학생 안전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개별 학교에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도심 공동주택 복합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부 체납받은 공원 지하를 활용해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거나 공동주택단지 내 일부 구역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옥길 지식산업센터에 스마트 기술 전문 기업들을 유치해서 주차장을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개발해서 주차 공간 소유자가 비워두는 시간을 활용해서 수익을 얻고 운전자는 저렴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주자 주차장 공유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하나의 방식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각 지역 맞춤형으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네, 세 분의 후보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통질문 4번째까지 소화하면서 사실상 오늘 준비한 토론회 거의 다 전해드렸는데 이제 마지막 2분씩이 주어져 있습니다. 모두 발언 시작한 장덕천 후보부터 출발할 텐데요. 앞선 내용 중에 혹시 미진했던 부분이나 아니면 항변하고 싶으신 분,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시면 2분 안에 모두 정리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무리 발언 기호 6번 새로운 미래 장덕천 후보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치는 늘 싸움만 하는 것 같고 또 그것이 정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요즘의 정치는 그 정도가 너무 심합니다. 지금 민생을 살릴 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동안 민생을 외면해온 양당을 심판해야 합니다. 제3신당에 대한 투표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장덕천을 선택해 주시면 양당을 심판하고 민생국회를 이루라는 국민의 의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저 장덕천은 소사 지역에서 성장하고 부천시장을 해서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후보입니다. 또 여러 현안들도 해결해 왔기 때문에 지금 소사병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해결자로서도 가장 적합합니다. 저는 부천시장으로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천시의 오래 묵은 큰 과제들을 해결하고 시민들과 함께 부천시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부천시의 미래를 위한 준비도 착실히 했습니다. 이제 제가 소사의 발전을 이끌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저 장덕천을 선택해 주시면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열정을 쏟아붓겠습니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선택해 주셔야 양당이 정신 차릴 것입니다. 장덕천을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1분 30초 정도 활용하시고 마무리를 지으셨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후보의 마무리 발언도 이어가겠습니다. 2분입니다. 예, 마무리 발언 시작 전에 아까 제가 장덕천 후보가 하정도 후보와 한 편이 아닌가 싶다라고 말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장 후보께 사과드립니다. 다만 변호사 제도의 기능과 의미를 잘 알고 있는 장덕천 후보마저도 네가티브에 편승하는 걸 보고 대단히 실망스러웠다는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4월 10일은 윤석열 정권 심판의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입니다.
그에 앞서 4월 5일과 6일은 사전투표일입니다. 사전투표에 꼭 참여해 주십시오. 부천병 시민 여러분, 저 이건태는 소사에서 오랫동안 밑바닥부터 갈고 닦았습니다. 부천병의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부천병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잘 아는 후보가 필요합니다. 현안 파악하며 공부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거듭 약속드립니다. 온도심 재정비, 지역 역점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1기, 2기 신도시보다 상대적으로 더 열악한 부천병의 온도심이야말로 각종 규제 완화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마땅합니다.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반드시 개선하겠습니다. 제2경인선 광역철도가 옥길 범박 옥길을 경유하도록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그 밖에 오늘 말씀드린 주차난, 일자리 문제, 지역경제 활성화, 그리고 1호선 지하와 우리 시민의 삶과 직결된 이 현안들을 우리 민주당 경기지사, 부천시장과 함께 해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부천병 시민 여러분, 4년 후를 기대해 주십시오. 부천병의 가치를 2배로 높이겠습니다. 저 이건태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새 후보의 마무리 발언까지 잘 들었습니다. 4월 10일입니다. 제22대 부천시병 국회의원 선거를 저희가 앞두고 마무리 발언 이제 한 분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의힘 하종대 후보의 마무리 발언 끝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천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잘 보셨습니까? 우리 새 후보가 오늘 중요한 부천의 4가지 현안에 대해서 토론을 했는데 어느 후보는 미리 준비된 원고를 앵무새처럼 읽기도 했습니다. 이런 현안에 대해서 누가 제대로 파악하고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는지 우리 시청자들이 잘 보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단순한 선거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천이 이대로 후퇴를 계속하느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느냐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저는 30년 언론인으로서 소통의 공감 전문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가진 그리고 여러 난제와 수건 사업을 쾌도난마식으로 해결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하종대입니다. 이거는 저만이 다른 후보와 다르게 갖고 있는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저는 이를 바탕으로 경인성 지하화와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조정, 제2경인선 신구로선의 옥길 번방적 신설 통과 등 부천의 수건 사업을 쾌도난마식으로 빠르게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부천 시민 여러분, 이번 선거는 부천 시민의 자존심이 달려 있습니다. 정치에 입문한 이후에도 다수의 성범죄자와 파렴치범 폐륜범을 번호하고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뻔뻔한 후보는 4월 10일 표로 심판해 주십시오. 하종대는 국회의원 특권을 포기하고 정치개혁을 이룰 신인입니다. 정직하고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토론회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부천시병 우리 지역구를 위해 열심히 뛸 후보가 눈에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사전 투표를 좀 안내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일에 투표에 임하실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4월 5일과 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소지에 상관없이 전국의 사전투표소 어디든 투표를 하실 수 있는데요. 단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이외에 국가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만 됩니다. 사전투표소의 위치는 중앙선관위 인터넷 사이트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부천시 소사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OBS가 제작 방송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부천시병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열띤 토론에 임해 주신 세 분의 후보 끝까지 건강 챙기시면서 선전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